안녕하세요. 박영록 총재님이십니다. 나이도 굉장히 많으세요. 벌써 90살, 90살이나 되셔서 우리나라의 역사, 정치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역사 기록 차원에서 박영록 총재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박영록 총재님은 6대, 7대, 9대, 10대 신민당 국회의원 하셨고, 강원도 초대 민선지사도 하셨고, 민주당, 평민당, 통일민주당 총대 대행도 하셨고, 원구단이라는 우리의 그 제사 당군 이전에 우리의 기원을 찾아서 우리의 그 전통을 지키고자 좀 힘겹게 원구단도 지켜서 제가 저번 달이었나요? 그 원구단 행사하는 것까지 녹화를 했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또 원구단까지 지키신 우리의 원로분이십니다. 총재님의 그 간단한 정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거친 거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강원도 초대 민선지사 하셨다고. 그거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 독재 정치가 참 한창일 때 우리 국민들이 참 전국적으로 독재에 항거해서 우리가 4.19 혁명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4.19 혁명에 성공을 하게 되니까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이 정권을 수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성립이 된 거 하면은 당시에 신파 구파가 있었는데 서로 그 신파 구파가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3표 차로 장면 총리가 됐고, 윤보선 해위 선생이 대통령, 당시에는 권한이 없는 국군 통수권만 가지는 그러한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 구파에서는 말이지, 구파가 정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신민당이 신파에서 정권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뒤에서 좀 서로 지원을 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서 이걸 나갈 생각을 하질 않고, 민주당 정부가 당시에 빨리 좀 이게 쓰러지면은 이 구파가 이 정권을 잡을 텐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국민이 구파와 함께 장면 정부 타도를 또 외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데모가 이제 일어나고. 그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었어요? 그때는 내가 38살이지. 네, 38. 그 이제 일어나고 매일같이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민주당 정부가 그 정권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 다시 말하면은 그 장면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 일본 시대에 동성학교 교장으로서 학생들을 데리고 남산에 신사참배를 했던 그런 은근친일파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장면 그 총리가 그 신사참배할 때에 입었던 그 참 하오리 학가마 그 입은 사진
참배하는 그 사진 이런 것이 다 나와 돌아다니면서 네. 이런 그 친일파가 어떻게 이 정권을 잡고 나갈 수가 있느냐. 이승만 정권 전에서부터 그러면 이렇게 친일파들이 정권을 그렇지. 잡으려고 그랬었군요. 그럼. 전 또 그 사실은 또 몰랐어요.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면 정권을 하루속히 추출하고 새로운 그 구파 정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이제 그게 이제 참 국민들이 들고 데모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말이지. 그 당시에 내 입장에서는 그 내가 참 민주당 정부가 4.19 이후에 섰는데 감사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네,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다시. 그러셔서 그럼 어떻게 된 그 장면이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당시에 4.19 혁명에 의해서 가장 그 4.19 혁명의 덕택으로 그 당시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러한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내가 이제 38살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청년으로서 네. 참 당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민선 강원도 지사 초대지사로 당선이 됐죠. 예.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참 쫓겨나가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쫓겨나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민주당 정권을 어떻게 하면은 그 강력하게 제자리에 세울 수 있느냐 이것을 그 생각한 그때 자꾸 민주당 정부를 친일 정부라고 하니까 국민에게 친일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반민특위라고 반민족 행위자들 반민특위. 일본에 그 협력하고 우리 민족이면서도 일본 민족 앞제비가 돼가지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친일 행위를 했던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48년 그 참 48년 9월 20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네. 그것을 48년 9월 21일 공포를 했어. 네. 공포를 해가지고 49년 1월 그러니까 공포를 해서 1월 5일 49년 1월로 이걸 내가 네. 연도까지는 꼭 안 하셔도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 이제 예. 그래서 이제 48년 9년 1월 5일 날 공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럼 반민특위에서 공표를 한번 하긴 했나요? 그럼 공표를 해 가지고 말이지. 예. 그 반일 그 친일 행위자들 반민특위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어. 이제 중앙청에다가 네. 사무실을 내고. 네. 그런데 이승만 그 대통령이 말이지 8월 31일 날 네. 48년 8월 31일 날 경찰과 청년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 반민특위 사무실을 전부 없애버리고 말이지. 네, 맞아요. 파괴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반민특위가 가동도 못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민특위에서 자료를 모집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료도 많았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 없애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숨어서 있다가 만든 단체가 또 요새 따로 나왔죠? 있다고.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일 그 반민특위가 그런 식으로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모든 세계 각국이 그 강대국의 식민지로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던 나라들이 전부가 다
50개 이상 나라들이 그 참 반민족 그 처벌법을 만들어 가지고 친일 행위자들을 우리도 말이죠. 네. 친일 행위자들을 참 일본 잔재 세력들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반민특위를 이승만 대통령이 100주에 없애버렸어.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내 입장에서는 말이지 민주당 정부를 친일 정부라고. 왜 민주당 정부는 왜 친일 정부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원래 이승만 정권이 친일을 옹호한 정권인데 왜 민주당 보고 친일 정권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건 민주당 정부 친일 정권이라고 한 거는 예. 당시에 구파에서 예. 민주당 정부 구파에서 말이지. 네. 그 구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민주당 그 신파 장면 박사가 네. 친일 행위를 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친일 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 강요들 중에 말이요. 그 일본 시대에 뭐 군수하고 말이요. 네. 이런 사람들이 몇몇 있다. 그러니 이게 친일 정부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매도를 해서 민주당 정부를 친일 정부로서 반민족 정부로서 몰아갔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당시에 내 입장에서는 말이지 이 민주당 정부를 국민 앞에 신임을 받게 해가지고 앞으로 정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 민주당 정부가 친일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 확실히 보여줘야 되겠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국무총리 집권자인 장면 총리를 만나가지고 네. 우리가 이 국민에게 참 구파로서부터 저 야단치는 친일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 이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없애버린 반민특위를 재가동해서 네. 우리가 반민족 세력과 친일 잔재 세력을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우리가 국민에게 선명을 하게 되면 말이지. 네. 우리가 친일 정부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이 정권을 계속 잡고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 결국은 그러면은 반민특위를 가동을 하자. 반민특위를 못한 건가요? 그럼 반민특위를 가동하자. 그래서 이제 이제 장면 박사하고 나하고 말이지. 그럼 반민특위를 우리가 가동해서 친일파 청산하자. 이것을 이제 결정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셨나요? 아니 그때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지. 참 도지사지. 아, 도지사일 때. 때니까. 강원도 초대 민선도지사. 그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돼서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이 해위가 말이야. 아무 권한은 없고 군대에 이제 통수권이 있으니까는 그 군인들 일선 시찰을 자주 다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단 시찰을 한다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사단 시찰을 하는데 한국군의 전 군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전부 다 강원도에 있어. 155마일 전선이라는 게 이 서쪽에 판문점을 빼고는 전부 그 지역이 강원도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에 모든 사단절이 있기 때문에 네. 해외가 이제 그 사단 시찰을 할 때에는 대통령이 시찰을 하니까 그때 대통령은 이승만 때 아니지 우리 민주당 때에는 대통령은 해외 윤보선이지. 그러니까 이제 윤보선이를 참 윤보선 대통령을 모시고 전군 지휘한 시찰하는데 내가 따라가게 모시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는 총재님 지금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윤보선 대통령 하면은 그 전에 그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성립 안 됐을 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지. 예. 처음에 초대 대통령은 네. 이승만 박사고 네. 그 이승만 박사가 이제 4.19 혁명에서
결국은 쫓겨났잖아. 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됐잖아. 예. 그 새로운 정부가 민주당 정부인데 내각 책임제요. 예. 내각 책임제가 내각 됐다고. 책임제.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하자. 아니 그냥 하셔도 돼요. 예. 편하게.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하시면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민주당 정부는 당시에 독재 정권의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 독재 정권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내각 책임제 헌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켰다고. 그래서 대통령은 말이지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을 갖고 국무총리는 정치 모든 권력을 갖게끔 그 이제 권력을 분산을 시켜서 내각 책임제 헌법을 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니까 이 국군 시찰을 자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강원도 지사고 하니까 강원도 있는 사단을 전부 시찰하고 하니 그걸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럼 군대에서 또 누가 수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참모총장이 최병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 참모총장. 그러니까 그 참모총장하고 강원도 지사하고가 이제 소위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를 모시고 강원도 전 사단을 시찰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최경록 씨하고 나하고 이제 자주 만나. 만나게 되면은 그 최경록 씨도 얘기가 지금 군대 내에서도 이 민주당 정부를 말이요 친일 정부라고 한다. 국무총리가 말이지 일제 때 신사 참배했던 말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친일 정부라고 해서 위신이 서지를 않고 말이요 타도를 해야 된다고 야단들이니 어떻게 하면은 이 국군을 통수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양반한테 최경록 씨한테 염려 말아라. 장면 총리하고 내가 반민특위를 가동해서 친일파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으니까 말이지. 절대 친일 정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경록 씨도 그렇게만 하면 말이야 군인들도 정부의 위상이 쓰겠다 권위가 쓰고 그래서 이제 최경록 씨가 군대에 가서 군대를 잘 통솔을 하려고 하다 보니 민주당 정부가 장면이가 그 친일파다 어쨌다 얘기가 나왔을 때에 뭔 얘기를 했는구만. 아니다. 장면 총리하고 강원도지사 박영록이가 반민특위를 가동해서 친일파 청산하고 민족정기 바로 세운다고 했으니까 뭐잖아 이제 친일파 청산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민을 통수를 했다 이 말이야. 그 하는 그것이 그 5.16 혁명 세력에 들어간 거요. 그래요? 그 세력이 5.16 생명에게 들어갔어. 그러면 5.16 혁명을 주도한 양반이 당시에 박정희 이 군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말이야. 반민특위가 될 것 같으면은 말이지. 군대 지원하고 혈서 쓰고 갔던 사람들도 모두 이제 재패와가지고 말이야. 맞아요. 반민특위의 심사를 받아서 처벌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를 비롯한 그 사람 혁명 세력 입장에서 볼 땐 말이지. 빨리 혁명을 일궈서 민주당 정부를 내몰아야지. 민주당 정부를 그대로 뒀다가는 장면이하고 박영록이가 반민특위를 가동해서 친일파 청단하고 민족정기 바로 세운다. 그러니 그 전에 빨리 이 반민특위가 가동되기 전에 혁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혁명을 앞당긴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혁명 세력들이 뭔가 하면은 장면이하고 박영록이는 사살의 대상이요. 그때부터. 그때는 말이야. 만일에 혁명을 지지하게 되면은 살려주고, 그래서 이제 앞장 세워가지고 이제 혁명 완수를 하고, 만일에 반대를 하고 이러면은
사살이라도 해가지고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장면이가 도망을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이제 수녀원에 이제 가고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신 건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피신을 했지. 피신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그 혁명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지. 네. 어떻게 보면은 무혈 구태타가 됐기 때문에 말이야. 아주 다행이지. 피를 안 본 구태타. 그럼. 저는 피를 본 줄 알았는데 피를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이제 일테면 피신해가지고 수녀원에 가고 이래가지고 난을 피했지. 총재님은 그때 어떻게 되셨어요? 있다가.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5.16 혁명이 났단 말이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5.16 혁명이 났어.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연락을 해봐도 또 장면 총리가 피신 갔으니까 될 리도 없고 뭐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말이요. 내무부 장관도 연락도 되지도 않고 민주당 정부가 5.16 아침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그 당시에, 야, 민주당 정부가 다 이렇게 없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근데 내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내가 결심하기를 말이지.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건가요? 내가 결심하기를 말이지. 네. 최경록이도 알고 또 내가 그 강원도에 있는 사단장들 이한림 사단, 제1군 사령관이라든가 또 1군 단장 이제 민기식, 이런 그 사단장이라든가 기타 이제 사단 그 시찰을 다녔기 때문에 모두 잘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5월 16일 날 아침 10시 춘천 그 샘밭에 제1군단이 있어, 민기식, 그 사단장이 있는. 그 이제 사단장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5.16 혁명에 대한 대책 전군 지휘관 회의를 12시에 소집을 했어. 군대에서도요. 저기 박정희가 구테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거에 동조를 하지 않으면 군대 내에서도 막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 따로?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가 그 한강을 넘어서 난을 일궜단 말이야. 일부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5.16 아침에 그래 미리니까 5.16 그 아침에 우리나라의 전체 군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춘천에서 그러면 전군 지휘관 회의를 모인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전군 지휘관 회의가 100여 명 전부 참 무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1군단 샘밭, 춘천 샘밭에서 모인 거요. 네. 그래서 내가 거기 나가가지고, 전체 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이제 거기에서 뭐 지시를 했는가 하면은, 그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관련했다고 했던 그 박정희 그 소장 그 일행이 말이지. 네. 한강을 넘어와서 군란을 잃고가지고 지금 정권을 지금 뒤집어 엎었다. 그러니 우리 이 대한민국 국군은 말이야. 네.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울로 전부 출동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저 지휘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지휘관 통제관 자리 이제 민기식이랑 모든 옆에 있고 전체 지휘관들이 모든 무장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도 말이야 뭣도 모르고 모두 왔는데 박정희 난을 잃고 늦다고 하니까 전체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야. 내가 당시에 그 대통령하고도 자주 다니고 이제 이 사단장들도 다 알고 이러니까는 말이야. 그 당시에 강원도 그 초대 민선지사가 되셨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셨었군요. 그럼.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럼 이제 서울로 진격을 했나요? 그 12시에 진격을
한다고 이제 내가 이제 방맹이를 이제 들이쳤어. 그랬는데 당시에 민기식 비롯한 사단장들이 말이지. 네. 무슨 얘기를 나에게 권하는 거 하면은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야음을 틈타서 하는 것이지 백주에 뭐 하는 수도 있지만은 별로 효력이 반감된다. 그러니 야음을 틈타서 하기 위해서는 저녁 5시 이후로 명령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 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말이야. 그 건의가 그거 참 좋은 건의 아니야. 네. 나는 군대 작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니까. 네. 아, 이것이 옳은가 보다. 그래서 이제 12시에 서울로는 것을 5시 이후로 이제 미루고서, 5시 되기를 이제 기다린 거요. 네. 응? 그 이제 사단장들이 5시까지 나를 전부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지사 공간에다 갔다가 5시까지 계시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참 소위 그 당시에는 뭐 이제 반란을 일군 군인들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전부 진격해서 서울로 가면 도간에 든 진대 이거 다 청산하고 척결하고 이제 새로 민주당 정부를 다시 이제 환원시켜야 되겠다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당시에 해위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이 말이지 올 것이 왔다. 대한민국 국군은 혁명 지지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해위 선생이 혁명을 지지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네? 갑자기요? 그래가지고 혁명이 좌절이 돼. 통수권자잖아. 그 해위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해위가 우리가 군인들이 일로 올라오려고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12시에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12시에 안 오르고 5시 기다리니까 이 양반이 오후 2, 3시경 돼가지고서 대한민국 국군은 말이야 혁명을 지지해라. 그러면은 그 서울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그 서울을 진격을 해서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윤보선 대통령을 압박을 했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내가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혁명 일군 그 혁명 5.16 세력은 모두 이제 민주당 사람들 이제 잡아갈 건 잡아가고 그랬지만 그 장면 박사는 못 잡아갔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중앙정부의 장관은 아니고 지방 강원도 뒀지만은 지사였기 그 혁명을 갖다가 반대하기 위해서 국군을 동원되려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나도 이제 잡혀가게 된 거지. 그러네요. 나도 이제 잡혀갔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잡혀가서 고생을 하다가 그럼 잡혀가셔서 감옥에 갇히신 건가요? 그렇지. 이제 저 을지로에 이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뭐 감옥에 정식으로 잡았는 게 아니라 그냥 군인들이 와가지고 설라문에 그냥 끌고 가고 잡아갔지 이제.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상당히 그 참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큰 이제 뭐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운 좋게도 그 당시에 네. 대통령 부인인 유긴수 여사가 있었어. 네. 근데 그 유긴수 여사의 언니 되는 분이 참 그 당시에 경사라 이래가지고 경찰관인데 그 경찰관이 강원도에 근무를 했고 강원도 근무 중에서도 지사 공간을 치안 담당하는 그런 그 여자 경찰관이었어. 응? 아셨겠네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잘 알고 그러니까 이제 참 유긴수 여사 언니 되는 양반이 그 유긴수 여사를 통하던 그 언니고 이제 뭘 하니까는 그 박영록이 강원도 지사
그런 사람은 말이지 혁명 정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응? 그런 사람은 참 지사 때도 도시락을 지참하고 도보로 출근하고 그래서 솔선수범 공무원들의 윤리 강령을 몸소 실천한 그런 모범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말이야 혁명정부에서도 필요하지 그 가혹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언니를 통해 가지고 얘기가 돼서 네. 내가 이제 무사히 나오게 됐어. 응? 반혁명 세력으로서.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처단이 되신 건가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뭐 들어가서 또 고생도 하고 나오고 뭐 다 이제 이렇게 됐지. 네. 장차관들도 다 부대에 갔다가 뭐 나오고 뭐. 네. 뭐. 그래서 아까 이승만 정권을 지나서 장면 그 총리하고 윤보선 대통령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5.16 쿠데타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지사를 지내셨고 이제 고초를 겪으시다가 이렇게 나오시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국회를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정치를? 그러니까 그걸 결말을 내야지. 예. 네, 풀려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을 일으킬 때의 그 혁명, 이를테면은 그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임시 이용하고 그리고 혁명을 성공시키고 이러는 거거든. 가령 이제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켰으면은 민주당 정부에 있던 그 유능한 사람들을 말이야 이것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소위 그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이 소위 혁명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혁명정부의 기반이 다져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또 해직을 하고 이러는 게 이 혁명의 순서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박정희 이 양반이 쓰려고 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나에게도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혁명정부의 참 회유하고 이제 가담하고 이래가지고 네. 앞세워서 일을 하려고 나를 포섭하려고 했지.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거부를 하고 말이지. 네. 참 소위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네. 포섭 대상에 들어가질 않았어. 네. 그러니까 혁명정부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누군가는 전 정부에서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강원도에 이제 그 우리가 정당 내가 정치할 때에 부위원장으로 있던 당시에 이제 참 태완선 씨라던가 이제 그 후에 국회의장으로 하던 김재순 이런 양반들이 다 그때는 강원도 출신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지사를 잡아다가 사실은 이것을 좀 통솔을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응하지 않으니까 그 이제 부위원장으로 있던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소위 이제 부총리를 시키고 말이야. 태완선 씨가 아마 내 입장이랬다면은 총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민주당 정부에 내 밑에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격으로 봐서 말이지. 총리를 안 시키고 부총리를 시켰어. 부총리. 그 총리를. 그럼 총리는 누가? 총리는 그 당시에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뭘 하고. 혁명 세력이. 그 혁명 세력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5.16 군사혁명 이것을 이제 굳혀져 나갔지. 네. 그래서 이제 그 혁명 정부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이 이제 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말이지. 이 최경록 씨를 비롯한 그 민기식이 이한림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지 혁명 세력이 볼 때는 다 그게 반혁명 세력이잖아.
네. 응? 네. 그러나 12시 박영록이가 처벌을 하고 했던 그 12시에 처벌하지 못하게 하고 야음을 틈타서 하게 이를테면 5시로 연기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이 박영록이가 서울로 처벌하려고 했던 것을 좌절을 시키고 혁명을 성공시켰다고 하는 이것으로서 이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요, 그 사람들을 이제 박정희가 중용을 해. 예중에. 그래야 또 군대를 통솔할 수 그렇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한림이 이제 또 민기식이 사람들을 국회의원도 시키고 건설부 장관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6대 국회에서 이제 그분들하고 나하고도 자주 만나고 말이야. 그랬지만 나는 당시에 네. 뭐 그 사람들이 말이지, 진짜 이 혁명 세력에 대해서 말이지, 네. 나하고 같이 협력해서 혁명선거를 진압하려고 한때 그 마음을 먹었던 그 동지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에 대한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은행식이나요. 거기 그 박정희 정권에 들어가서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았을 정치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또 장관을 하고 이러면서도 말이지. 네. 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불신임안도 나가고 말이야. 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제 막 공격도 하고 이러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민기식이라든가 이제 이한림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내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불신임 결의안이 나오고 이랬을 때에도 내가 봐주고 동지적인 이것으로 그랬다고. 네. 그러나 이제 혁명을 일군 박정희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지, 그 5.16 혁명이 성공한 것은 민기식이를 비롯한 이한림이 이 사람들이 12시에 쳐오려고 한 것을 그때 성공했었어야 되는데. 못 쫄리게 하고 5시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가지고 그걸 혁명 세력이 그 사람들을 또 이제 좋게 얘기를 하고 또 그분들도 말이야 살아남으려고 했으니까 말이야 그렇죠. 반민족 세력으로서 처벌받는 것보다는 그랬으니까 실지가 그렇게 된 거니까 막 그 덕을 반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하게끔 되고 좌절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박영록 총재님께서 만약에 그 당시 12시에 그냥 밀고 올라가셨다고 서울 올라가셨다고 하면 그럼 됐지. 또 역사가 달라졌을 또 거네요. 달라졌지. 예. 정말 그 역사의 기로점에 그럼, 계셨던 우리 산 증인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 하면은 박정희와 나와는 말이지. 네. 아주 그 반민특위 가동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나는 일본 시대에 일본 정부에 가담하고 지원병으로 갖고 이런 그 반민특위를 처단하고 그거 확실한 거죠. 그럼, 박정희 그럼, 대통령이 일본 군대 혈서도 쓰고 갔던 거 충성도 하고. 그럼, 근데 그 갔던 것이 확실하거든. 그래서 그러한 그건 뭐 부단 박정희를 내세운 게 아니라 전체 우리가 그 반민특위를 가동해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정치인 중에 유일한 나란 말이야. 네. 응? 그러니까 당시에는 말이야 김대중이나 김영삼 씨나 이런 사람들은 말이지 정치적으로는 말이야 그 열심히 그랬지만은 이 반민특위를 가동해가지고 친일파 청산하고 민족정기 바로 세운다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등한시했어.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대중, 김영삼이는 정치적으로 공격해 오니까 그건 문제가 없지만은 네. 거기 대항할 수 있지만은 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 민족정기 바로 세우자고 하는 이런 문제와 싸우게 되면은 이것은 박정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약점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제일 이제
나하고 장준하를 제일 미워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장준하 선생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나요? 그 장준하 돌아갔지. 예. 그 돌아간 것도 말이야. 이걸 다 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이걸 맡아서 해야지 돼. 이걸 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정희 이런 양반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또 저기 무슨 저 관동군 사령부에 가서 거기 관동군 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본의 여러 가지 사령부가 있지만은 여러 개. 네. 관동군 사령부는 전투부대가 아니고 우리 한민족 독립운동 사람 또 독립군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단하고 선무 공작을 하는 부대가 이게 관동군 사령부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의 지원병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관동군 사령부에 가. 그래서 헌병 보조원이 되고 이래가지고 한국 이 식민지 통치하는데 앞제비로서 군대가 그러니까 정신다를 보낸다던가 이런다던가 그게 다 관동군 사령부에서 하고 이러던 거예요. 거기에서도 정신대회도 보내고 막 관여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또 관동군 사령부라는 데는 뭐냐? 일단 거기는 그 선무공작 하는 데인데 그럼 거기에는 우리 지원병 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응? 그럼 그 사람들이 말이야 혈서를 쓰고 지원병을 가도 일본 놈들은 말이야 너는 늘 조선 놈이다 말이야. 이래가지고 속을 주지 않고 비밀을 주지 않고 다른 차별 대우를 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왕 우리가 일본에 완 사람 지원병이라도 와서 일본에 이렇게 참 그 당시에는 일본의 적자가 된다고 했지. 혈서 쓰고 이제 일본에 가면은 이게 진짜 이제 일본 천황의 적자가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진짜 일본이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말이야 암만 혈서 쓰고 오고 어쩌고 하더라도 넌 조선놈이다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는 건 아니야. 다른 지원병 왔던 놈들이 말이야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야 우리가 이왕 여기 완 바에는 일본 놈한테 아주 진짜 인정을 받자. 그 인정을 받는 게 뭐냐? 독립군 때려잡는 거예요. 하고 이제 관동군 사령부에 이제 독립군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애국자들 이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잡아서 이제 처단을 하는 데니까 그 처단을 하는데 일본 놈들이 다 총살하고 이랬지만은 이게 이제 이 조선 사람들 이제 지원병 간 놈 중에서 말이지 우리가 처단을 하자. 그러면은 일본 놈들이 진짜 우리를 일본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 지원병 간 놈들이 말이야 애국자하고 그 독립군 잡아온 거 처단할 때에 내가 하겠습니다. 더욱더 앞장서서. 앞장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면은 그제서 이제 일본 놈들이 말이지. 너는 이제 진짜 일본 놈 됐다. 또 치켜 세우는 거네요. 그럼 치켜 세워가지고 이제 일본에 이제 앞잡이 노릇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이제 니주밭이라 그래 대통령 있는 데를 일본 천황 있는 데를. 그래서 이제 니주밭이 가가지고서 일본 천황 아련 얼굴도 보고 막 그랬나요? 얼굴도 보고 막 그랬나요? 그 당시에 이제 이를테면 일본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일본 천황도 이제 면회도 시키고 말이야. 참 이제 대우도 받게 하고 말이야. 또 이랬단 말이야. 그렇군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혈서 쓰고 일본군 갔던 건 맞으니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또 이승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우리의 1%로 부각을 시킨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맞는데요. 이렇게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김대중, 김영삼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제 박용록 총재님처럼 반민특위를 이제 부르짖거나 이랬던 박용록 총재님, 장하준 교수님인가요? 예.
장준하. 장준하. 예, 장준하. 그 사람이 독립군 하던 사람들이거든. 예,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그럼 박영룡 촌장님도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게 어찌 목숨을 이렇게 운 좋게 살아나셨지만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예, 어떻게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 근대화를 말이요, 독재와 민주주의의 싸움인 것처럼 이렇게 해나가.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민주와 독재의 싸움이 아니라 일본 친일파와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그대로 행사를 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한 이 세력과 그 세력을 말이지 깨끗이 청산하고 민족정기 바로 세워서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과의 싸움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되고 왔다 이거야. 예, 맞습니다. 그 싸움이.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은 그 박정희 때 이제 소위 이제 장준하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장준하 선생님은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장준하 그 양반도 산에 가가지고 살라문에 이게 의문의 살인이죠?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아. 왜 이 사람이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원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참 장준하를 의문의 그 죽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묻혀졌기 때문에. 지금 풀 수는 없는 이야기인가요? 글쎄,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의문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의 역사를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신익기 선생이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의문의, 그러니까 그건 누가 보지 않고 이랬으니까 뭘 할 수가 없지. 그 박영룡 총재님은 그래서 이 박정희 때 어떻게 6대 국회의원이 그런 와중에도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그래 이제 내가 이제 6대 국회의원이 됐지. 예. 그럼 6대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국민투표 우리가 지금 투표권을 갖고 행사하듯이 그런 게 있어서 국회의원이 되신 건가요? 그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그 선거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6대 국회의원이 이제 되셨고. 예. 그러니까 이제 6대 국회의원이 6대 국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땠나요? 지금 18대 국회는 지금 뭐 완전히 버린 국회가 돼버렸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남북 정부가 되고 이런 거 말이야. 네. 이것을 참 질서 있게 이거를 뭘 해야 되거든. 예. 이렇게 그건 이제 따로 해서 해야 되는데 말이야.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국회라고 6대 국회가 됐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북이 갈려진 이것을 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문제가 나오잖아. 예, 6대부터 나왔나요? 그 6대 전부터 조봉암 때부터 나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조봉암 이 양반이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하자. 예. 그랬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정부의 방침이 뭔가 하면은 빨갱이를 이래 자꾸 북진 통일한다.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북진 통일하자 이러는 판인데 평화 통일을 하자 하게 되면 빨갱이로 몰아.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봉암이 같은 사람이 이제 빨갱이로 몰려서 처형을 당했잖아. 네. 응? 그런데 6대 국회가 됐어. 그러면 국대에서도 말이야 정치인들이 통일 문제를 얘기를 못해.
진짜 응? 못하겠죠. 못해. 조봉암이 평화통일, 남북통일하자. 또 이제 김구 선생이 뭐 통일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 김구 선생님이 이승만 전에부터 이 남과 북은 합쳐야 되니 우린 한민족이다를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 암살을 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도 통일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주창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의문에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조봉암 씨가 이제 평화통일하다가 뭘 했고. 그 6대에서는 6대 국회에 들어와 보니 말이지. 나는 남북을 이대로 둘 게 아니라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 된 사람들 6대 국회의원들이 말이요. 조봉암이 평화통일 주장하다가 참 처형당하는 거 보고 말이지. 입을 못 여는 거죠. 통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마디도 뭘 할 때야.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말이야. 아니다. 우리나라를 이걸 통일을 시켜야지. 이 일본이 갈라놓은 남과 북을 이대로 좋다고 해서 언제까지 만족하고 살 거냐. 그러니까 안 되겠다.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6대 국회의원이 되고 하니까 뭐 세비도 받고 경제적 여유가 조금 생겼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그 애국자들을 전부 집합을 시켰어. 당시에 이제 이인이라고 하면은 유명한 애국자도 있었지. 그 이제 법무부 장관도 하고 뭐든 그랬지만은. 하여튼 그 옛날에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민족통일 촉진회를 만들었어. 내가 이제 6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걸 만들어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한 100여 명 전부가 모였어.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옛날에 독립운동 하다가 조국이 해방돼서, 이제 해방됐다고 해가지고 뭐든 기뻐하고 이러는데, 남북이 갈려서 이제, 참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남북 통일, 민족 통일 촉진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애국자들이 다 몰렸을 게 아니야?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양반들을 보고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제 치하에서 참 생명을 걸고 독립을 투쟁을 해서 조국이 투쟁이 됐다. 투쟁을 해서 해방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생겼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생겼는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 응? 둘로 갈렸지 않느냐? 응? 그 둘로 갈려가지고 말이야. 이 모양 이 꼴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모양 이 꼴 된 조국을 바라만 보고 만족하고 살아나갈 거냐? 그러니 이제 옛날에 독립하던 기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만족하지 말고 조국이 해방됐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옛날에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남북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앞장을 서다와 그러니 우리가 민족통일 촉진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남북통일의 촉진대가 돼가지고 이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민족통일 촉진회에 모두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투쟁해 나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국회에서 민족통일 촉진회를 만들었다 이거요. 그런데 박정희 입장에서 볼 땐 말이야. 내가 그참 반민특위를 가동해가지고 민족정기 바로 세우고 친일파 청산하자고 하던 이 사람이 또 앞장서서 독립군들 모으고 독립군들 와가지고 다시 또 남북통일하자고 나가게 되니 이좀 눈에 가시였겠네. 눈에 가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이지. 안기부에서 말이지. 이 반민특위를 갖다가 민족통일 촉진회를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말이지. 압력을 가해.
그래서 민족통일촉진회에서는 말이야. 네. 박영록이를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이나 보라고 하고, 민족통일촉진회에서는 손을 떼게 하면은 민족통일촉진회를 갖다가 내가 육성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지, 나를 거기에서 이제 내몰라고 하는 거예요. 응? 또 동시에 말이야, 통일 문제를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 통일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박정희 정권을 장기화하고 이러고 나가는데 장애가 된다 이거야. 그렇죠. 응? 예. 그랬는데 이제 이북의 김일성 주석은 그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 하면은 말이야. 네. 자기는 평생 정권을 잡고 나가는데 남쪽에서 자꾸 말이야 정권이 4년마다 바뀌고 교체가 되고 네. 하면은 자기 장권 종신진권 해 나가는데도 지장이 있다 이거예요. 북한에서는 또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어느 누구가 말이야 계속 정권을 잡고 말이야 강력하게 말이야 독재를 하면서 이렇게 평생 하겠다고 하는 님이 나오게 되면은 서로 파트너가 돼가지고 안정돼가지고 서로 이게 돼 나갈 텐데 남쪽에서도 자꾸 이게 정권이 교체가 되면 안 돼. 그러던 차에 이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박정희가 말이지 또 정권을 자꾸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지 말고 평생을 자꾸 나가게 되고 하면은 이 자기하고 파트너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북에서는 말이지 네. 이 박정희 정권과 이제 서로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또 박정희 입장에서도 말이지 내가 이 정권을 잡고 이러려면은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말이야 귀찮게 이거 자꾸 뭐 남북 간에 이러는 것보다 이 이북 당국자들이 만나가지고 한 매듭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탁 맞은 거군요. 7.4 공동성명을 내게 되고 이제 이후라기를 시켜가지고 이북하고 이제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북 접촉에 있어서는 무엇이 결정이 됐느냐?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야. 네. 남북 간에 민간 차원에서는 일체 못하게 하고 이북 정권 너하고 남쪽 우리 이 당국자 간에만 남북 통일이니 뭐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지 민간에서는 얘기하지를 못하고 서로 이북에서는 내가 6.25 때 쳐나갔다가 실패했는데 내가 또 쳐나가겠느냐? 또 너도 말이야 쳐들어올지든 그러니까 서로 말이야 당분간 서로 남은 북은 북체제 그대로 서로 가지고 나가자. 옛날 삼국시대에도 말이야 서로 인정하고 이러면서도 끌고 나갔지 않느냐. 지금 통일이다 어쨌다 이런 문제 하게 되면은 괜히 서로 혼란하고 어쩌고 하니까 말이야. 너는 너 나는 나. 내 너 안 침범하고 나도 너 안 침범하겠다. 그러니 옛날 삼국시대처럼 말이야 올해 이거 끌고 나가자. 또 유엔에다가도 말이야 아주 남과 북을 말이야 두 나라를 갖다가 등록을 하고 서로 도와 나가자. 그 도와 나가자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체제를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북에서는 서로. 이 남쪽의 정부도 박정희가 오래 평생토록 해나가는 것을 희망했고 저 북쪽에서는 뭐 그리지 않아도 김일성이는 원래 독재였군요. 그걸 했고 그러니까 이 박정희 이 양반이 말이에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혁명 일쿨 때 말이지 정권을 정치인에게 인계하고 나가겠다고 하던 이 양반들이 말이지 장기가 돼버린 거군요. 장기가 돼버리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정권을 오래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7.4 공동성명서 내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7.4 공동성명이 뭐 평화의 촉진대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다 무의미한 거네요. 그럼 그 평화 통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평화스럽게 나는 너 침범 안 하고 너는 내 침범 안 하고 서로 이제 이리고 살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 말이야. 이쪽에서 이제 삼선 개헌 문제가 나오고 유신 문제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 정권이 이게 이제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 국민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면. 네. 그러면 이제 강릉 사건이라든가 주문진 사건이라든가 뭐 실미도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 이건 뭐냐?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삼선 개헌하겠다, 유신체제 하겠다고 이 정권을 독재 정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말이지. 국민을 탄압하는 구실이 생긴다, 이 말이야. 너 봐라. 이북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신미도에서 저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어? 주문진 사건이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래가지고 그 독재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또 이쪽에서 말이야 북쪽에 가 있는 특수부대가 이제 있단 말이야. 예, 시사에도 나와요. 그럼 예. 그 특수부대 Y 무슨 부대라고 그랬는데 그 특수부대에서 또 말이지 이북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쩌고 하면 말이지. 응? 이북에 이제 서로 뭐 약속은 안 했지만 뭐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다 이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가 있던 놈들이 말이지 또 뭐 괜히 촉탁대. 응? 그러면 이북에서는 말이야 이 남쪽 놈들이 말이야 이 쳐들어오니까 단단히 말이야 강화해야 되겠다 내 말 들어라. 이래가지고 서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혼란 사태를 말이지. 자기네 독재 정권을 강화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거를 이용을 하고 말이야. 제가 그러면 그 Y공작소라고 지금 생각이 났는데 북한에 가서 돌아가시고 죽고 거의 그랬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결론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우대를 받지 못하고 그 시사 프로그램도 나오거든요. 인물 현대사도 나오던데 이렇게 죽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만큼 고생을 했고 희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치켜 세운 게 아니라 묻혀졌던 이유도 우리나라에서 묻혀지고 그 북한에서는 그걸 이용을 한 거가 돼버리고 이 남한에서는 실민도나 이런 거 영화로도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심지어 이 청와대 사건 같은 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그것들이 다 이 남북의 그 이권에 맞춰서 됐다는 국민들만 죽어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 박 대통령이 말이지 처음에 초심은 말이지 이걸 안정시켜가지고 말이지 정권을 정치인에게 남겨줘야 되겠다고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입장에서 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이것이 이제 뭐고 하면은 말이야 변심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나도 말이지 정권 안 남기고 내가 오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마 사건 이런 게 나고 이랬는데도 말이지. 예? 서로 이제 그 안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정권을 내놓지 말고 이걸 진압해가지고 나가자. 그러니까 몇만 명이 서로 참 부마 사태에서 몇만 명이 희생자가 낳는 한이 있더라도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그 안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김재유가 이제 이거 오래 가다가는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 많을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소위 이제 거사를 했다는 그런 스토리. 박용렬 총대님, 박정희 대통령이 6대 7대까지 한 건가요? 6대 7대까지 대통령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18년을 했지. 그보다 더 했지. 그럼 8대? 6, 7, 8. 그렇지. 예.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을 하셨을 당시는 대통령이 박정희였다는, 계속 박정희였다는 그런 게 그러니까 되네요? 이제 그런 내가 그거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이 양반이 말이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되면 사실은 양심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본 시대에 참 혈서를 쓰고 일본 지원해 갔던 것은 그건 참 잘못된 게였다. 이제 해방된 조국에 있어서의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참 우리 민족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과거에 내가 잘못을 좀 청산하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양심 선언을 하고 해야 되는 거라. 맞습니다. 예. 근데 양심 선언을 하질 않고 했어. 그걸 묻으려니까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거죠. 그 양반들이 과거에 했던 그 자기네들이 행동과 그 역사 의식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 모든 것을 말이지 민족 정기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나하고 장준하에게 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하려고 하던 민족 통일 촉진회. 예. 촉진회도 내몰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민족 통일 촉진회는 그러면 계속 이어간 건가요? 지금도 내려오고 있지. 지금도 그렇군요. 내려오고 있지.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는 뭔가 하면은 말이지 어린애를 낳잖아. 나면은 어머니가 자기 젖으로서 먹여 길러야 되지만은 네. 이게 뭔가 하면 젖이 없을 때에는 유모를 그래가지고 남의 젖을 먹여서 기를 수도 있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통일 촉진회를 내가 만들어냈는데 생산을 했는데 나를 지금 말이야 내몰고 젖을 주겠다고 하겠다고 하는 있다 하게 되면 남의 유모 젖을 먹이더라도 말이지. 네. 그게 뭐 내 자식이지 다른 자식들도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나온 거지. 나오고 이제 참 안기부에서 계속 거기를 주시를 하는 거죠. 통일 문제. 그게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계속이 되고 지금도 있어요. 계속되어 오는데 예. 한 7, 8년 됐을게요. 예. 그때까지도 그 전화가 이제 내 이름으로 있어가지고 7, 8년 전에 그 전화가 내가 옮겨준 일이 있지.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사건건 이제 내 하는 것을 박정희가 직접 체크해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고 못하게 하고. 그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그럼. 예. 그러니까 순전히 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요. 예를 들면은 말이지. 예. 가령 송기정 선수 국적 정정했잖아. 예. 응? 그거 다 서로 이거 고치기로 한 거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야. 예. 국적 고쳤다 이 말이지. 예. 그 고치는데 이제 그 당시에 IOC 위원들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한국의 IOC 위원이 있으니 한국의 IOC 위원이 IOC 총회에 나와가지고 손 선수가 일본의 사람이 아니고 한국인인데 일본 사람들이 잡아다가 일장기를 다뤄서 마라톤 출전시켜서 승리한 것을 일본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런 문제를 말이지. 이제 조국이 해방이 됐으니 한국의 IOC 위원이 IOC 총회에 나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백림 스타디움에 있는 송기정 선수 일본 국적을 한국으로 고쳐다와. 이렇게 IOC 위원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이야. 네. 우리 IOC 위원회에서 고쳐주겠다. 고쳐주겠다.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IOC 위원, 일본 IOC 위원이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그니 일본의 IOC 위원이 동의만 해주면은 이것은 간단히 고칠 수가 있다. 그럼 훨씬 이전에 고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요. 또 이제 일본에 오다가 그 일본 그 IOC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어. 야, 지금 백림 올림픽에 올림픽 스타디움에 지금 송기정 선수 국적이 말이야 일본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니까 이거 고쳐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의 IOC 위원도 말이지. 아이고 우리 일본도 말이야.
그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 후손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괜히 한국의 IOC 위원이 제안 설명만 하게 되면 얘기를 하십시오. 동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끊어 안고 말이야. 그 사람한테 선물까지 전하고 이러고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그럼 한국에서는 어떠느냐? 한국의 IOC 위원이 장기영이요. 한국일보사 사장. 한국일보사. 장기영이가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 장관인가 뭐인가 이거 할 때요. 신문사 이걸 하면서도. 그러니까 IOC 위원이니까 나를 안고 말이요. 아이고 이거 송기정 선수를 낳아주신 참 부모와 같은 우리 민족의 영예를 다시 찾아주신 이런 민족적 영광을 이걸 IOC 위원으로서 말이요. 응? 내가 쌍수를 들어서 말이요 환영하고 말이지. 박 의원 뜻을 내가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이야. IOC 위원으로서 내가 IOC 총회에 나가가지고 말이요. 반드시 이거 고치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랑 붙들고 말이요. 서로 참 인사를 하고 야단이 난 거요. 그래서 이제 이 IOC 위원인 장기영이가 박정희한테 가가지고 박병록 의원이 정정한 송기정 선수 국적을 우리 한국 쪽으로 고치기 위해서 IOC 위원 총회에 나가면 내가 제안 설명을 해서 그렇게 고치도록 해야 되겠다. 일부 가서 보고를 했어.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야. 눈을 똑바로 뜨고 하는 말이 야, 그 야당 놈이 말이야. 국법을 어기고 남의 나라에 가서 못된 짓을 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남의 나라 법을 무시하고 그 고칠 거를 갖다가 말이야. 그 우리가 그 뒷받침해 해주자는 거냐? 그래 박영록이는 그럼 역사에 남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래 그 못된 놈을 말이야 뒷받침해 주기 위해 뭐 신비로운 꾼이나 해주자는 얘기냐? 그러지 잔말 말고 역사는 발자취 그대로 두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일본으로 고치는데 동의해. 그래서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 양반이 비서실에서 나오면서 창피까지 당하고 말이야.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못하게 되시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말이지. 여보 당신 그 자리가 뭔데 못하겠다는 거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장기영 이 양반이 말이지. 이걸 참 IOC 위원회에 가서 이거를 IOC 위원으로서 정정 발언을 하려다가 결국은 박 대통령이 못하게 해서 그것도 못하게 하고 못하고 한을 품고 말이야.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 장기영 그 양반이 한국의 IOC 위원이 그걸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이 IOC에서 한국에 문의하니까 한국에서는 그대로 옛날 그대로 하라 그린다 이래가지고 다시 송기정이 그래서 그렇게 늦어졌군요. 그럼 그래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요. 그러니까 박정희 이 양반은 내가 하는 일이면은 무조건. 그래서 내가 그 후에 말이야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또 이제 예를 들면은 벼씨를 내가 들여온다던가. 일본에서 벼씨 들여다가 말이야. 다수학 이거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말이야 농사시험장에 뭐든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만평의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다 자비로 하신 거네요. 그럼 자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농사시험장에서도 그걸 다 시험을 하고 이래가지고 유신 벼씨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러면 박정희가 지금 그거를 자기의 업적으로 얘기를 그럼 그래가지고 요전에도 저 뭔가 하면은 그 이제 다수학 우리나라가 800만 새마을 운동하고 막 800만 석을 외국에서 들여왔어. 800만 석을 들여오면서도 말이지
다수학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안 들여온단 말이야. 이제 300평에서 일본 이런 데서는 550kg가 나오는데 우리는 150kg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800만 석 쌀을 이걸 들여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쌀을 증산을 하자. 우리도 550kg씩 나오는 쌀을 증산하면 우리가 외국에서 외자 쓰고 들여오는 의미를 안 내려오고 자급자족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그러니까 당시에 말이지 공화당이 정치 자금을 하려고 어쩌고 하려고 하면 돈이 나올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뭔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제 워커힐 사건이라는 게 생겼다고. 또 이제 증권 파동. 그러니까 지금처럼 재벌이 있게 되면은 재벌한테 정치 자금도 하지만 그때는 재벌이고 뭐이고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재벌이 있었다고 하면 마구마구 그냥. 그렇겠지. 그러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증권 파동 하니까 국민이 알고 야단이지. 워커힐 사건이라고 해서 또 거기에서 정치 자금 만들다가 문제가 났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말이지. 정치 자금 만들 데가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치 자금 나올 때가 박용학이가 하는 대농. 쌀을 800만 석을 들여다가 이 수급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무슨 그 증산을 안 하려고 한 거는 아니겠지. 우선 좀 천천히 하자. 그래가지고 박용학이 대한농산으로 하여금 말이지. 대농으로 하여금 800만 석 이걸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가서 여비를 절약해가지고 일본에서 다수학볕이 세가마니를 사가지고 금포공항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게 뭐냐.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이야. 야, 이게 나의 목을 졸리려고 하는 힘이 아니냐. 그러니까 통과를 안 시키려고. 그래서 말이야. 안 시키는 게 뭔가 하면은 세균이 말이야. 묻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랬다고. 그러니 이건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들여온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그 트집을 잡을 줄 알고 국제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이 호르만 그 소독약에다가 전부 소독을 해가지고 그 증명서까지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지. 그게 구실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통과시켜라. 통과를 하게 되면은 뭐 그 사람 지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수원 농사성 시험장에다가 보내가지고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어. 그럼 내가 그 세가마니를 전부 수원 농사 시험장에다 갖다 준 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한 가마니만 수원에다가 주고. 그렇죠. 그건 이건 평야지대의 시험용이다. 너무나 많은 지식을 해박한 현명한 지식을 갖고 계셨네요. 그 다음에는 한 가마니는 강원도 이제 이건 산간지대, 평야지대하고 산간지대하고 시험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산간지대용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마니는 이 세 가마니를 다 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농사 시험장에서 제대로 안 할 때를 생각해서 내가 한 가마니를 갖다가 내 선거구인 원주에서 10,000평 땅을 얻어가지고 말이지. 거기에서 내가 직접 모를 심어서 모자리를 내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무슨 그것이 이제 박정희가 처음에는 박영록이 벼씨야. 그게 원래는 박영록 농민들에게 알려지기는 벼씨. 그럼 내가 그때 그것을 4H 구라부에다가 이런 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봉지에다가 내 이름이 쓰게 되면 그게 또 전부 야당 감시하고 이랬기 때문에 전달이 되지를 않아. 그래서 이름 없이 말이야 그냥 4H 구라부에다가 전부 그것을 보내고 그러니까 4H 구라부 이런 데서는 말이야 난데없는 이 벼가 한 봉지 왔으니까 말이야
그 농민들은 그런 게 생기면 호기심에서 그저 심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논두렁이고 뭐 이런 데도 이렇게 심어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을에 그렇게 이게 잘 돼. 내가 그 심은 배도 말이야. 가을에 가서 돌을 던지니까 돌이 땅 논바닥에 떨어지질 않아. 그 벼 이삭이 서로 엉켜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추수를 해보니까 500kg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시험장에서도 말이지. 이것을 이제 뭐 인정 안 할래 인정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거 박영록이가 보낸 벼씨 이제 박영록이 벼씨라고 했지만 그것은 이제 농사시험장에서 유신 다수학 벼씨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게 다수학 벼씨가 되고 이래서 증산이 되고 그래서 800만 석 쌀 한 톤 안 들여오고 다 자급자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밀가루 수입해 와서 밀가루 라면 먹고 막 그리고 이제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말이지.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지 우리나라를 살렸다 그런 얘기가 하거든요. 보릿고개를 눕혔다. 이 야단을 치지만은 말이지.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되면은 보릿고개를 없앤 거는 말이야. 우리가 외국에서 문익점 선생이 모카씨 갔다가 우리들의 의복 문제를 해결했듯이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귀중하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눈독을 부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 백성 국민에게 원만하게 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장사를 하고 권력 행사의 하나의 도구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 고려 때도 말이야 백성들에게 목화를 재배케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중국에서 천을 갖다가 장사를 하는 장사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 목화씨를 줘서 농사를 시험하지 않게 하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오는 그 중국의 모든 토목을 갖다가 지금 저기 가보면은 뭐 있는 거 하면은 유기전터라고 있어. 탑골공원에 가면은. 그 정부가 인정을 해. 그 장사를. 그래가지고 실제 소위 권력자 정부가 그 쌀 장사를 하는 거단 말이야. 우리도 이 쌀 장사를 박용하기를 시켜가지고 독재 정권이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종자 개량을 안 하고 그걸 몇 년 더 해. 정치 자금이 다른 데서 보증될 때까지는 그걸 안 하겠다고 해서 이거를 늘킨 거예요. 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다 보니까 지금 어저께 나중에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 국회 이야기는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시리즈별로 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박정희 정권과 박건희 세력, 박정희 그 독재와 그 박영록 총재님하고의 그런 이야기들은 또 나중에 수요일날 또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쌀이니 모카씨니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자급자족하면 되는 거고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주를 눈여겨봐서 그걸 해소를 해주면 되는 게 정말 정답인데 지금 FTA 문제도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막으려고 했었지만 노무현 정부하고는 또 더 심각한 FTA를 이명박 정부가 가결을 해버렸어요. 어저께 날치기를 해버렸어요.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 이 우리나라의 산 증인이시고 독재 정권, 군사 정권을 다 겪으셨던 총재님으로서 한미 FTA를 바라보던 그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이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국가만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와 함께 더불어 살고 협력해 나가는 이러한 세계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같이 쇄국주의를 한다든가 이러면 좋지를 않고 우리가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 안방에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게 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안방에도 들어가고 1인 세계가 이게 진정한 평화를 위한 이 세계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더불어 다 같이 이게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해야 된다고. 다만 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손해를 보는 말이야. 우리가 남한테 크게 이익만 봐도 안 돼. 남한테 크게 이익을 봐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손해를 봐서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까봐, 그게 이제 손해를 볼까봐가 뭔가 하면 이걸 하다가 억울한 사람들이 나와. 가령 이제 투자자들이 말이지. 자유로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어느 나라 법에 걸려가지고 그 자유 경제인으로서의 아주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어떤 제약을 받는 그러한 것이 오게 되면은 안 된단 말이야.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은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라는 게 있어. 예. ISD. 그 ISD를 말이지. 지금 정부가 하는데 막 이게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말이지. 오늘 또 말을 뒤집었어요. 뭐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트윗에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그건 잘못이지. 예. 그게 야당하고 같이 합의했던 대로 말이지. 그게 어떤 일이 있어도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조건이라면은 괜찮는데 이걸 통과시켜놓고 그걸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거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그 지금 야당에서는 그 확실한 그 하겠다는 그것을 받고 말이야. 보장을 받고 하겠다는 거지. 딴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독소 조항을 없애기를 바랬는데 어저께 원래 24일날 강행한다고 하더니 어저께 강행을 해버려서 날치기를 해버렸거든요. 이 김두한인가요? 김두한이가 국회에 똥을 던진 사건 이후로 굉장히 또 김석동 의원도 울분을 참지 못하시고 어저께 사과탄이라고 하던데 사과탄을 던지신 일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 한나라당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을 할 수 있으실 해안이 있으신가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반대를 했고 그 독소 조항을 이제 막으려고 했었어요. 그 조항을 그 야당과의 합의거든. 야당과의 합의는 국민과의 또 합의다 돼. 여당에서 하는 것을 국민적 합의라고 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 야당과 여당에서 합의를 과거에 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야당이 국회에 들어왔다 안 왔다가 문제가 안 들어왔으니까 깨겠다. 한번 합의한 건 깰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합의한 대로 그대로만 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럼 총재님께서는 이 어저께 날치기 한 것이 뭐 국민들은 지금 트윗이나 여기에 올라오는 글들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법률적으로도 보더라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 법률적으로는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합의사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야당이 반대를 하겠지 예를 들면 그렇지만은 그 합의됐던 사항을 단독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은 야당과의 합의고 야당과의 합의는 국민과 역사에 대한 합의다. 괜히 우리가 이걸 꼭 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당에서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야당에서 환영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여당이 그것을 관철시키는 방법만이 지금 그 공이 여당에 넘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날치기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도 국회에 오래 계셨던 분으로서 이게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바람직스럽고 그 국회법이라고 하는 게 말이야.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러나 이제 다수결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이제 숫자적으로 그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거 형식을 갖췄으면 어쩔 수 그건 없다.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뭐 야당에서야 또 재판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재판 사법권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우리도 사법으로도 싸워야 되고 국민들이 최소한의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게 서로 여당 야당 싸움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저 상대와의 싸움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합의한 내용대로 그것을 미국 측과 합의를 해서 미국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 이 지금 한나라당 보더라도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해서 과거에 야당과 합의했던 그것을 백지화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저기 라디오로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건 잘 들으라고 봐. 그러면은 박영록 총재님께서는 이 한미 FTA에 관해서는 전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서로 합의한 이 사항에 대해서 지키면서 합의한 대로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저런 분쟁이 일어났거든. 날치기가. 근데 이제 한나라당이 워낙 그 우리가 말하는 뻥을 잘 깐다. 그런 게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것 때문에 지금 더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박용진 총재님 같은 이런 소신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지만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보면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한미 FTA를 날치기 했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더 분노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더 해안을 좋은 일인 것인가? 라는 그런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당은 말이지. 이 국민에 대한 하나의 약속 이런 것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 야당과의 합의를 해서 그것을 참 미국 측과 합의를 해가지고. 근데 국민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모카씨를 갖고 와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좋은 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카씨를 많이 통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영록 총재님이 이렇게 별을 갖고 왔을 때 이 박정희 정권도 처음에 많이 반대를 했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오니까 이제 유신벼 해갖고 그 좋은 거를 자기의 공적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제 한미 FTA 같은 경우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고심고심하고 하셨던 반대가 많음에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신자유주의가 무너졌고 정말 미국이 왕창 깨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 미국하고 싸울 수 없는 그런 조약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그랬는데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방법을 보면 미국이 일본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영록 총재님이 바라보시는 그 미국을 향한 그 관점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돼 있는 그 IST 이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된다면 말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이익 보고 손해 보고 하는 게 다소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 근본적인 이 문제는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그것만 관철이 되면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말이지 뭐냐 할 것 같으면 야당에서도 지금 싸움은 서로 정치적 어떻게 하면은 이게 국회의원이 되고 참 한나라다가 민주당보다 신임받고 또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우리가 신임을 받고 이래가지고 선거에 유리하느냐
정치 싸움을 지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당이라는 건 정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말이야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거다 이거야. 그럼 네, 저기 지금 댓글이 올라왔어요. ISD는 재벌들이 많이 찬성을 하거든요. ISD를 하면 규제를 많이 풀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얘기할 때 ISD 그 민주당이 얘기한 것도 재벌들이 규제가 풀리면 이제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미국하고 예, 좀 싸울 수 있지만 이제 1차 산업인 농업 이런 거나 중소상인 그리고 의료보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굉장히 다 무너진다. 이래서 많이 반대를 했던 거고요. 미국이 지금 ISD 민주당이 얘기를 했지만 독소 조항이 12가지나 되거든요. 그 지적재산권도 들어가고 그런 걸 하나하나 다 그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지금 촉박해서 민주당도 ISD만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식민지화를 이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지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야. 예. 물론 외국과의 통상은 뭔가 하면은 재벌들이 하게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재벌들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벌이 외국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못하고 IMF가 형성이 되면은 참 그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구제할 방법이 없고 외국 법에 따라서 외국 법에 따라서 그것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 외국과의 싸움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재벌을 우리 국내에서야 중소기업하고 재벌하고 있을 때에 중소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재벌을 좀 통제를 좀 하고 봐야 되겠다던가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이 국제적인 면에 들어가서 재벌하고 외국하고 관계가 됐을 때에 우리가 재벌을 갖다가 옹호하는 것이 이게 국가를 옹호하고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때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재벌들이 말이지 외국 미국의 어떤 법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안 되게끔 우리 국가에서 재벌을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그래서 그 소송 권한을 찾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할 때도 그것도 또 되는 거지 미국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이지 여야가 합의한 그런 그 투자자 억울할 때에 소송을 해가지고 그 소송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만 마련이 된다면은 말이지 일단은 할 문제다 이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은 할 수 없으므로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 박영렬 총재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나쁜 거는 빼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여담으로 지금 미국 해군기지니 평택이니 그래서 미군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를 통제하는 그런 거고 전작권도 없는 지금 우리나라예요. 그걸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를 전작권을 도로 져버렸거든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그 정치 스타일을 지금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제 또 그 이런 뿌리 이승만부터 시작한 이 한나라당의 뿌리가 이런 세력들이잖아요. 그리고 박영렬 총재님은 그런 분들과 또 싸우셨고 이명박 그 정부가 에게 좀 바라는 바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어떤 거를 바라시겠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이제 그 있는 동안에 어떤 큰 성과를 하나 올려가지고 국민의 역사적으로 좀 자랑을 한번 해보자. 그것이 이제 시장 할 때에 이제 청계천 공사를 함으로써 참
그 인기를 얻어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참 원동력이 됐다고 할까? 그래서 계속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럼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또 이제 야심을 가지고 그러면 4대강을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원래는 4대 그 운하를 하려고 하던 것이 예, 대운하. 국민의 예. 그게 이를테면은 반대에 부딪혀서 참 변질이 돼가지고 예, 4대강이 돼버렸죠. 뉴욕 그거 이제 됐지. 그러니까 나는 그 운하한다고 할 때에 말이야. 내가 근본적으로 그걸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이지. 그건 뭔고 하면은 독일이고 뭐 이런 데 가보면 운하가 많아. 응? 근데 그 사람들이 hen지가 벌써 3, 4년 전에 운하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운하로서 그 후에 뭐 교통이 발달되고 뭐든 이래가지고 그 운하를 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 네. 응?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이제 운하를 지금 하겠다는 것은 독일처럼 그래서 모든 운송을 하고 말이야. 응?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런 이제 운하를 만들려고 했던 그건데 그것은 크게 잘못인 게 뭔가 하면은 좀 독일도 지금 와서 그 운하가 쓸모가 없이 됐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말이지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좁아. 네, 좁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중간에다가 강을 파가지고 뭐 철도도 자동차도 뭐라고 한데 그렇게 되면은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 운하 덕을 못 봐. 차라리 운하를 하려면은 저 인천 저 위에서 뭐 저쪽 부산 저 원산 쪽으로 이걸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뭘 한다던가 바나나 운하처럼 말이야. 이건 몰라도 그게 시대착오적이다. 그래서 이 운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대착오적인 건데 그거 해서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운하를 그럼 하지 않고 그놈은 4대양 능력에 대한 이제 정비 작업을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지금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생태 문제가 나오고 이래요. 응? 그래서 이제 일본을 내가 가봤는데 일본은 하관에서 이를테면 아오모리까지 가는 그 내가 그 해안을 도보로서 걸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에도 개울이 있고 강이 있고 이래가지고 바다에 물이 들어가고 그런데 일본의 그 강줄기 옆에는 말이요, 응? 그 이제 이를테면은 산에 이를테면 지산지수. 그 이 정치의 근본이 이제 지산지수에 예, 있다고 맞습니다. 예. 산을 잘 다스리고 물도 다스리고. 예. 그러니까 내 원래 주장은 한 컵의 물도 바다로 보내지 말자. 그거 하기 위해서는 살림을 해. 산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 차라리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렇지, 자연에도 도움이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지산지수가 되고 이 강바닥이 높지 않고 모래가 흐르질 않고 이래가지고 지산지수가 돼서 홍수가 안 나. 어? 그런데 이 산이 헐벗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강바닥이 높아지고 사태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홍수가 나. 그렇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말이지. 응? 내가 일본을 보면은 일본에는 옆에 살림이 서 있는데 낮에 가도 그 안이 캄캄해. 하도 살림이 잘 돼서. 어? 우리나라는 말이야 그냥 벌거숭이나 마찬가지요. 예, 전쟁도 겪었고 그럼, 그나마 많이 회복됐어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강원도 지사 때부터 말이야 나는 4대 의무를 말이지 하자는 거요. 납세 의무, 뭐 이제 교육 의무, 여러 가지 3대 의무가 있잖아. 병력 의무. 예. 거기에다가 조림 의무. 조림 의무. 그럼 나는 우리 조상들이 지산지수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그걸 해왔어.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배워가서 지산지수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늘 선생 노릇을 했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저 선생들의 말을 잘 알아들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어. 그런데 선생 노릇하던 우리는 말이야, 아주 못된 지금 선생이 돼가지고 못된 짓만 하는 격이 됐단 말이야. 치산치수. 우리 조상이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치산치수도 안 하고 말이지. 치산치수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치산치수가 이게 정치 근본이기 때문에 치산치수로서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저 인위적으로 해가지고서는 말이지 여러 가지 이제 생태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 이명박 대통령이 치산치수를 잘하는 그걸 잘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예. 거꾸로 가고 근본을 있다. 예. 바로 잡았으면 예. 좋겠지. 예. 거기에서 새로 지금 저 해놓은 거 이제 이렇다 저렇다 말이야. 이걸 뭘 할 수도 없고 하니 말이야. 지금 남은 거래도 말이죠. 우리들은 저런 식이 아니라 예. 치산치수를 통해서 치산이 되면은 치사가 되는 거예요. 예. 치산치수. 예. 응? 강은 그렇게 다스리는 거지. 산을 말이야. 다스리면 그럼. 예, 물도 자연히 따라온다. 그럼.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맞는 모든 말씀이시네요. 이 정치도 다 이 근본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다 잘 되는데 이 근본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네. 박윤원 총재님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내년 총선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진짜 잘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총선에 달려 있었다고 가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치인들이 근본을 잘 지키면 정치도 똑발라진다. 명언을 하셨습니다. 박영렬 총재님, 진짜 장시간 저하고 이런 이제 계속 시리즈를 계속 나가실 건데, 다음 주에는 16대 지금 17대 6, 7, 8대죠. 6, 7, 8대 전두환 전에 박정희 정권하고 싸웠던 그런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좀 더 이야기를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